오늘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딜라잡이 지금 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맨날 혼자 하다가 드디어 우리 세 분의 전문위원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우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많은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솔직히 블로그 운영하고 이런 스킬들은 이제 배우면 되는데, 이런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나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운영할 목적이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하면 뭐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글만 채우면 되겠지. 솔직히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를 15년간 광고 대행을 하면서 수많은 업체를 봐왔지만 진짜 이 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하시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방향을 제대로 잡잖아요? 그럼 솔직히 남들보다 빨리 블로그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은 이 블로그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고 출간까지 요청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런 스킬들은 뭐 배우면 되고 정 안 되면 진짜 대행사에다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이 철학을 못 세우면 그냥 운영하는 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은 안 들어오고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선 블로그를 꾸며야 되겠죠. 우리가 집도 장만 안 하고 뭐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블로그 만들기는 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집을 꾸밀까?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집을 만들었으면 집에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올 수 있는 우리 집을 어떻게 이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할 것인가? 이 내용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하기 전에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디지털 패턴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검색은 네이버, 네이버의 점유율이 아직도 75%입니다. 구글이 지금 1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나머지 4% 다음이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구글 엄청 늘어났죠. 옛날에 3, 4%에서 지금 11%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네이버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메신저가 있었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대안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카카오톡이 최고의 소통 수단이죠. 수많은 오픈 카톡방이 생겨나고 단톡방이 생겨나고 대부분 다 소통을 할 때는 다 카톡으로 하실 겁니다. 심지어 뭐 숙제를 교류할 때 과제를 제출하는 거 아니면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니면 모임을 개최하는 거 다 카카오톡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 보낼 때 솔직히 카카오톡은 대화의 장이지만 솔직히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예전에 조금 뜨긴 했지만 거기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안 보고요. 그러니까 시간 보낼 때 페이스북에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무의미하게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탈 때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시간 보낼 때 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어떤 뭐 집에서보다는 어떻게 모고 갈 때 상업시설에서 핸드폰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실외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환경이었고 이제 이 어떤 SNS의 트렌드를 보면 예전처럼 블로그가 먼저가 아니고 선 SNS 후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통해서 짧은 정보들을 많이 올리죠. 사진과 이미지로 맛집 정보라든지 내가 왔다 간 장소라든지 뭐 친구랑 논 사진, 여행 간 사진 올리고 나서 이제 이게 궁금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찾게 되는 거죠. 블로그에서 자세한 정보를. 그래서 SNS에서 정보를 막 찾습니다. 맛집 막 찾는데 거기에 사진만 나오고 사진 맛집 이름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맛집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김규리 의원이 딱 하시죠. 이제 선릉 맛집 딱 치면 나와서 이제 블로그에서 그 자세하게 거기에 메뉴라든지 어떻게 가는지라든지 사람들이 이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로그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블로그 요즘 누가 하냐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블로그를 많이 보는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블로그에서 많이 정보를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워블로거들이 늘어나면서 이 정보는 뭐 그 업체로부터 금액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봅니다. 왜냐면 그 상세 정보를 요즘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SNS에 사진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뽀샵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론 블로그도 조작이 많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블로그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컨텐츠 내용을 다 봤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막 댓글도 달았는데 지금은 남이 뭐 어떻게 달았는지에 대한 그 타인의 반응에 더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맛있다 맛있다라는 게 만약에 뭐 한 50% 이상 달려요? 그럼 맛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욕 댓글이 막 30% 이상 넘어갑니다. 그럼 맛없는 집이 됩니다. 그렇게 어떤 컨텐츠의 부실한 내용, 아니 상세한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블로그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블로그는 솔직히 그 다 네이버 블로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죽었다는 건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도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네이버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수 의원님 네, 네이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 의외이시네요. 저는 구글만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분이 없거든요. 우리 김규리 의원님 네이버 많이 보시나요? 전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저 다운로드 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아까 박민수 의원님은 안 하셨지만 그 여기에 이제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 미세먼지가 오나 안 오나 네이버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맛집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손흥민 경기가 궁금해서 스포츠 영상을 봐요. 그리고 영상 보다 보니까 저기 그 손흥민이 인터뷰할 때 입은 가디건이 이뻐 보여서 쇼핑을 가디건을 뒤집니다. 그리고 뭐 뉴스 보고 앱 보고 그다음에 메일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무슨 글이 오는지 또 궁금하고 또 블로그 글을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이제 17개 앱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도 네이버 관련된 앱이. 그래서 2018년 이건 뭐 한참 된 자료지만 2018년 3월 한 달에만 모바일 검색 수가 45억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이버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하다. 물론 이제 요즘에 티스토리를 운영해서 이제 그 구글 광고 붙여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블로그는 건재하다. 다만 안 할 뿐이다. 안 한다고 말을 할 뿐이에요. 다 해요. 그래서 네이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이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선택 구매 기준의 1위가 아직 이것도 한 2년 전 자료인데 블로그 리뷰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 뭐 40%대 줄었겠죠. 그래도 지인 소개나 어쨌든 아까 말했던 타인의 영향, 블로그 리뷰 이런 게 한 60%,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해야겠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목적 두 번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인스타는 사진 올리고 진짜 간단하지만 어떤 정보의 전달의 측면에서 가장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뭐 영상만 올려도 되고 카드 뉴스를 올려도 되고 사진만 올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만 해도 되고 모든 분야 뷰티 패션부터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패션 요리 뭐 요즘에 많이 뜨는 요가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한 특정 분야 세네 개 분야만 솔직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광고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 이제 전 영역을 커버했다면 페이스북도 요즘에 맛이 가서 비즈니스 영역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정치 쪽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히 선거 때도 페이스북이 거의 아사리판이 돼가지고 페이스북도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로그가 가장 친숙한 매체고 그래서 손쉽게 정보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마케팅 채널입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상담하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DB를. 그래서 업체명, 업체 뭐 주소,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이제 왜 정책장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 쓰고 DB 연락처 남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렇게 받은 DB가 지금까지 한 7, 80건이 되거든요. 한 작년 6월부터 블로그를 했으니까 8개월 동안 그래도 7, 80개 정도의 DB를 받았으면 솔직히 이런 보험 DB 하나도 그냥 그 DB 업계에서 한 하나당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70개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저는 한 140만 원어치의 DB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개가 제가 좀 큰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DB 하나당 가치로 따지면 뭐 한 4, 5만 원 정도의 수익은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개인 브랜딩이나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들, 우리는 이제 운영하는 목적이 뻔하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정책 자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올려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오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왜 해야 되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광고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런 DB를 받으려면 한 1,000만 원치 광고는 했어야 돼요. 이 정도 DB를 받으려면. 요즘 페이스북 DB가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계속 요즘에도 광고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창업 세미나, 정책자금 엑기스 특강 이런 마케팅 강의 한 3개 정도 강의를 돌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광고비는 하나당 한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네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한 명도 DB가 안 들어왔어요. 네, 근데 블로그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한 건 10월부터니까 4개월 동안 DB를 80개 받았으니까 정말 잘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요거. 저희는 딱 그거고. 그럼 이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두 번째라는 게 정해졌지만 방향을 설정할 때 나는 글 쓰는 거 자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파워블로거처럼 이것저것 다 운영하는 거죠. 모든 글을 다 모든 분야의 글을 다 망라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 블로그인데 저는 이제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제 닉네임을 제가 정하고 10월부터 쓴 거예요. 10월부터 써서 지금까지 170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분야를 좁혀서 운영했고 아니면 이제 쇼핑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하겠지. 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운영 3대 요소는 이건 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잘못 집어넣었네요. 아무튼 블로그에 저희 이제 전문위원들한테 속한 블로그의 가장 운영 방향은 1인 개인 브랜딩, 개인 브랜드를 노출하는 게 제 목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는 제 블로그 상단에 있는 타이틀이죠.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어요.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거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금 마스터 치면 제 블로그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제목 지을 때 다 정책자금 마스터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웬만한 정책자금 키워드 한 7, 80개 제가 1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해요. 남들 안 쓰는 나만의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 막 줬었거든요. 뭐 정책자금 알파고니, 정책자금 마이스터, 뭐 저 이름 많이 줬었어요. 막 정책자금 뭐 했는데 마스터를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딱 썼는데 지금까지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이름 닉네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시를 보면 정책자금 마스터, 알파고 이렇게 지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으면 돼요. 만약에 트레이너시라면 뭐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그리고 뭐 레저 하시는 분은 크라운 대상의 레저 이야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뷰티를 하시는 분은 아름이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 이렇게 이름을 직관적으로 어려운 이름 말고요. 그냥 딱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지으시면 돼요. 블로그 이름을. 그래서 이제 블로그 이름까지 다 정해고 나면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꾸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미기를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구성이 12가지가 있어요. 레이아웃이.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2단 구성, 3단 구성, 1단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3단 구성을 제일 많이 쓰세요. 근데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2단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2단 구성이 그냥 간단하고 왼쪽에 우리 이제 한국인에 맞게 왼쪽에 레이아웃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40 픽셀을 쓰는 게 왜냐면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고 조절이 쉽습니다. 조절이. 그래서 왼쪽에 메뉴를 다 몰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 740 픽셀에 꽉 차게 들어가요. 그래서 포스팅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해도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다른 건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740 픽셀에서는 표도 가운데로 삽입되고 다만 이제 그 왼쪽에 메뉴가 다 몰리기 때문에 그 이제 위젯 보셨을 거예요. 위젯 같은 게 왼쪽에 붙게 되는데 기본 메뉴가 있고 위젯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젯이 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젯을 안 누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양쪽으로 벌어지면 이 메뉴가 상단에 뜨게 되는데 이 왼쪽으로 몰면 근데 이제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2단 구성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단 구성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문, 이 타이틀.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제 메뉴에 있는 거 제가 만든 거죠. 저죠. 정책자금 마스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요 대표님은 이제 광명에서 갈비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하는 사진을 넣고 요 샐러드 바에 대한 어떤 메뉴, 시간 쓰고 이제 요 네이버 검색으로 체험갈비를 검색할 수 있게 검색 푸터를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잘 아시는 신이사님이시죠? 신이사님이 처음에 이제 용자 쪽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매력이 있는 용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타이틀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하단에 있는 분은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이 경매 법원 땅땅땅 하는 이미지를 넣어놨고 이제 이분의 닉네임인 남스타 넣어놓고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게 대문을 만들고 이런 대문을 디자이너 요즘에 뭐 크몽이나 오토작 같은 그런 재능 기부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10만 원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킨까지 다 만들려면 한 20만 원 정도면 되게 이쁘게 디자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900 곱하기 300 픽셀인데 최근에 늘어나서 900 곱하기 600 픽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았는데 세로를 늘려서 600 픽셀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요 블로그 대미는 아까 말했던 본인의 닉네임을 짓고 본인이 한 일과 가장 맞는 이미지와 카피로 대문을 구성하면 딱 이미지만 봐도 직관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책자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책자금을 하는 사람을 알릴 수 있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데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블로그의 어떤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그 블로그는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런 점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 운영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포스트 수, 한 달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을 20개로 얘기하거든요. 20개 정도 그 포스트 수, 그리고 빈도, 매일 쓰는지, 뭐 3일에 한 번 쓰는지, 5일에 한 번 쓰는지 이런 빈도, 이런 게 다 점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활동 지수는 직접 꾸준히 오래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 지수, 이건 이제 인기도죠. 인기도인데 여기 밑에 있는 인기 지수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방문자 수, 이웃 수, 그리고 이제 공감 댓글 같은 게 얼마나 달리는지 이게 소통 지수고요. 인기 지수는 그에 반면에 방문자 수가 같긴 하지만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내 컨텐츠를 얼마나 오래 보고
조회를 하고 스크랩을 해갔는지. 이게 인기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지수는 보통 이제 네이버 C랭크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체적인 마스터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아무 관련 없는 뭐 피트니스 정보를 올려요. 그럼 아무래도 노출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그게 말하는 게 이제 C랭크입니다. C랭크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지수가 합쳐서 블로그의 지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띄우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박문수 위원님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나랑 같이 댓글을 달아주고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블로그가 뜨지 않을 뿐더러 방문자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운영하기도 싫고 블로그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어떤 그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나와 같이 운영하실 이웃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 딱 줄여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는 진짜로 해보면서 제가 같이 계속 찝어주고 해야 되는데, 뭐, 강의 인터넷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우선 중요한 요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색 상위 노출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지켜주면 노출이 매우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에는 반드시 블로그 제목에는 반드시 내가 집어넣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뭐, 제가 스포츠 이용자를 했는데, 스포츠 이용자라는 제목을 안 넣어요. 그럼 당연히 안 뜹니다. 본문에 아무리 4, 50개를 넣어도 뜨질 않습니다. 물론 운 좋게 뭐, 경쟁이 심하지 않아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블로그 제목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체작은 마스터처럼 이게 띄어쓰기도 되고 붙여서 써도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떨어뜨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체작음에도 뜨고 마스터에도 뜨거든요. 물론 붙여도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긴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띄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키워드에 걸리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에 단어 사이를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제목에는 반드시 한 번 들어가면 좋고요. 본문에는 무조건 5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태그는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냥 참조상 한 번씩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그는 영향을 못 미쳐요. 밑에 이제 태그를 우리가 10개까지 넣는데 태그를 아무리 넣어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볼링장을 지원하는 스포츠 이용자보다는 스포츠 이용자 땡땡땡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 오고 뒤에 내용이 뒤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 25자입니다. 25자. 너무 길게 쓰면 안 좋거든요. 띄어쓰기 포함 25자 이내로 하시면 좋고요.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6번은 없어진 거라서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키워드가 경쟁이 약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 우리 한 달 동안의 검색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량 100 미만의 약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뜨거든요. 그런 건 본문에 살짝 넣어도 노출이 되니까 그런 유사 세부 키워드를 검색해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글자 수는 700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씩 600에서 800자 정도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6개에서 13개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소위 그 짧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블로그. 노출 잘 안 됩니다. 사진을 많이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진을 퍼올 때 물론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있는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잘 봐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찾았는데 사진이 없다, 그러면 캡처를 하면 됩니다. 캡처해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진과 아예 다르다는 사진을 약간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작권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상위 노출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보통 우리가 1, 2, 3, 4, 5로 많이 저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키워드를 넣어버리세요. 아예. 그러니까 융자 1, 융자 2, 이렇게 융자라는 내용이면 이미지도 아예 융자 1, 융자 2, 융자 3 넣으면 융자라는 키워드가 떠요. 왜냐면 이제 그 블로그는 HTML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HTML로 변환시키면 이 로봇 엔진이 그걸 텍스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도 무조건 뭐 융자일 그 키워드를 넣어서 뭐 연구소 1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이 조합된다. 그리고 네이버가 올해부터 영상을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점수에 100점짜리 글이 있으면 영상을 넣은 글이 무조건 1페이지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본문 키워드 아까 개수 5개 이상, 그리고 700자 글자,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을 반드시 하는 거. 이렇게 요런 요소들을 갖췄을 때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있는 질문이 네,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미지에서 6개에서 13개의 사진 요령을 했을 때 네, 사진을 연속으로 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글을 쓰는 게 나을까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붙여서 쓰게 되면 네. 그걸 한 이미지로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설명을 한 줄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상위 노출되는 노하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품질로 가는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저품질로 가는 노하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만약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검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 글을 씁니다. 원래 제 블로그는 스포츠 블로그가 아닌데 손흥민 골 넣네 하고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0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5000명이 됐어요. 그럼 다음날 제 블로그 죽어버립니다. 그래요? 왜 다음날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블로그 로봇 엔진이 어뷰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로봇 엔진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 많이 뜨는 게 연예인 스캔들 기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떠서 갑자기 제 블로그가 뭐 10배, 20배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다음날 그렇게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제 블로그가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죽는다고요? 네네, 그렇죠. 트래픽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원래 내가 안 들어오던 블로그 뭐 20, 30으로 줄어들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을 했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실시간 검색어만으로 쓰는 블로그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연예 기사 쓰는 애들.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은 솔직히 좀 안 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죽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런 거죠. 실시간 검색어 인기 있다고 쓰게 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정책 자금이나 어떤 뭐 금융 관련된 정보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낚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 쓰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용과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낚기 위해서. 그 내용은 스포츠 융자인데 거기에 뭐 연예인 가시 걸린다거나 낚기 위해서 뭐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칼럼 블록을 가져와도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를 퍼오면 그 다자를 니다로 바꾸세요. 다를 승리다로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하단에 네 코멘트를 5줄, 6줄이면 새로운 글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봐줘요. 근데 이제 똑같이 뺏긴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남의 글을 가져올 때는 뺏기지 마시고 그거 조금만 인용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찝찝하다 그러면 어디 기사에 인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저작권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항의가 들어오면 난 인용했다. 내 생각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벗어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키워드가 5번에서 6번 넣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띄우기에서 한 40번, 50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쪽에서 많이 그러는데 그 글을 쓴 다음에 투명으로 해요. 투명으로 글씨를 바꾼 다음에 1포인트로 만듭니다. 그러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걸 보셨나요? 키워드를 한 2000개 넣어갖고 그거를 1포인트로 만듭니다. 1포인트로. 그래갖고 그 이미지 밑에 안 보이게 딱 숨겨놓거든요. 투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댓글의 댓글 금지는 혹시 그 블로그 쓰시다 보면 카지노라든지 뭐 하라고 이렇게 상업적인 글들이 남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남기는 글들 거기에 댓글을 달면 안 됩니다. 내 블로그 죽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삭제하거나 신고를 해서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6번은 네이버가 말하는 건데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다 찝찝해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인데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 링크를 건다거나 음. 솔직히 네이버가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파워블로거 한 2,000명하고 일했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누락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블로그들이 안 넣으려고 합니다. 링크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넣어본 결과 5개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저품질을 갔는데 네.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45일 동안 매일 미친 듯이 쓰시면 됩니다. 아, 그 글을 게시글을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크랩 받고 이웃 45일 추가하고 45일 동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블로그 사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키우거나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 네. 물론 전품질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좀 다시 원복을 해서 그 반복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 검색으로 해가지고 네. 유입자가 좀 많거든요. 갑자기 아, 그래요? 권익선이 갑자기 쳤어요. 제가 네.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입자가 많잖아요. 갑자기 네. 뜨니까. 근데 1,000몇백만 들어왔는데 죽는다는 걸 제가 좀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말하는 게 다 절대적인 건 없지만 제가 많이 봤으니까. 500명 들어왔는데 갑자기 1,000명 들어왔다고. 아니, 그거는 얼마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실시간 검색어는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 그 네이버에 실시간 보통 10,000명, 20,000명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정도 들어오는 건가? 예, 뭐 아까 500명 늘어난 건 안 죽어요. 그래.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에 1위부터 10위까지 뜨잖아요. 예를 들면 컬투쇼에 누가 나오면 바로 뜨잖아요. 1, 2위 뜨잖아요. 그런 글을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키워드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뭐냐면 대표 키워드 예를 들면 대출 어렵겠죠. 왜냐면 컨텐츠가 한 400만 개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치면 그 솔직히 대출 못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보다는 좀 쉬운 거. 대출 추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대출업체 이런 건 쉽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 들어가서 쉬운 키워드를 먼저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키워드는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거기 들어가서 내 거 저기 한 15페이지, 20페이지 가 있고 솔직히 기운 빠지거든요. 블로그 운영하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쉬운 키워드를 잡으라고 이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월간 조회수 낮은 거, 한 30에서 50 나오는 거, 이런 거부터 차차 공략을 하시면 좀 그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번에 제가 썼지만 해외 직구 대행 쓰면 경쟁이 치열한데 뭐 그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뭐 특징이나 지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좀 쉬우니까 이렇게 좀 피해가라는 거죠. 대표 키워드 피해서 쉬운 키워드부터 잡으면 넣기가 쉽다. 그래서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 보셨나요? 김기리 의원님?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 가입 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달에 한 달간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의 조회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키워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웃 관리 하셨잖아요. 이웃 관리. 이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맺고 관리를 잘해야 소통면 인기지수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웃은 한 5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댓글 진짜 달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맺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내 관련 분야 관계에 있는 블로거인데 이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염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같은 업종에서 잘 달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본인의 기호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공생할 수 있고 아니면 적대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할 때 정말 아까도 내 철학을 세우라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재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혜택을 주는 자료라면 소책자를 아예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만든 소책자를 아예 다운받아 갈 수 있게 이벤트를 살짝 걸어서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진성 자료를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진을 찾을 때 그래도 우리 내용과 좀 관련 있는 사진을 좀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거 되게 찾는 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자금인데 아무 관련 없는 뭐 스포츠하는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맞는 사진을 올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쓰면 알아서 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 만약에 독창적인 글을 쓴다면 바로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블로그를 매일 써서 책 쓰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책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블로그를 정성껏 쓰면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연락 옵니다. 진짜로. 이건 제가 나중에 사례 많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블로그만 잘 써갖고 글 쓰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1인 기업 생존 전략 콘텐츠 마케팅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108가지 전략은 이제 박준우 위원님하고 공저로 좀 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만 잘 정리해놔도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려면 내 글 하단에 내가 쓴 글 비슷한 주제의 글을 같이 링크를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용자라고 했으면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뭔지에 대한 그런 포스팅 한 거를 밑에 걸어놓으면 연관 포스팅이 되니까 더 이제 같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만약에 40대가 많이 본다. 근데 40대 주부들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보통 11시, 12시에 많이 하거든요. 애들 재우고. 그러면 제가 주부 관련된 글을 쓰면 밤 10시에 올리면 좋습니다. 1시간 전에. 타겟층이 예상하는 활동 시간 1시간 전에 글을 올리면 되게 노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릴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네이버 꾸미기라든지 지수 올리기 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뭐 꾸미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거안 되겠다. 뒤에는 이제 꾸미기예요. 거기 있는 꾸미기가 나는 중요한데. 개인적 줄 몰라서. 그 한번 설명 드릴까요? 근데 이 꾸미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작년에 그 메뉴가 변경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꾸미기 메뉴가 예전보다 되게 쉬워졌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많이 계세요. 이게 그 블로그 꾸미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면으로 볼게요, 직접. 그리고 이 블로그 타이틀 아까 300픽셀에서 600픽셀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는 내 글을 누가 퍼갔어요. 만약에 박문수 의원님이 누구랑 소송이 붙어갖고 조수천 나쁜 자식이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딴 사람들이 퍼갔어요. 근데 이제 나랑 화해를 했어. 박문수 내 글을 지웠는데 조수천 나쁜 자식은 이제 한 1000명한테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 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써서 지워줬어요. 그럼 다 사라져요. 퍼간 사람들이 안 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퍼갔는데 내가 이 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딱 지웠는데 다 퍼갔어. 임기련 의원님 퍼가고 박문수 의원님 퍼가고 다 퍼가버렸어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 원본 글을 딱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네네. 정보를 약간 보호해주는 거죠.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하고 싶다면 우선 기초적인 개성 있는 블로그를 우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